사실과 자유를 사랑하는 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기자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오늘은 그 4부 5.18 후사 마지막 편입니다. 대장정의 피날레를 오늘 장식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이승만 학당의 이용훈 교장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회로서 5.18 직후부터 시작해서 5.18 후사, 오늘날까지 2022년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5.18 후사라고 하면 결국 5.18로 인한 87 체제의 등장, 그래서 87 체제의 탄생과 경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5.18은 과연 무엇이었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건국 이후 32년째 되던 해에 1980년 5월 18일에 부산도 아니고 마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서 9박 10일간의 항쟁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른 지역의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떠안고 나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그 성장통은 야권을 단합시키며 87년 60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또 그해 10월 29일 국민투표로 87년 헌법체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5.18은 오늘날까지 무려 35년간 이미 우리 헌법체계 속에 그렇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5.18은 일부 좌파가 주장하듯이 민중민주의 항쟁도 아니었고요. 일부 우파가 주장해 오듯이 북한 특수군의 침투로 벌어진 사태도 아닙니다. 5.18은 1961년 5.16 이후 19년간의 군정을 종식하고 국민에게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권한을 돌려주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시대적 요청의 시위였던 것입니다. 5.18은 4.19와 같은 호언적 성격의 시민항쟁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18 후사로서의 그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18은 현재의 87 체제를 만든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역대 정권과 정치 세력들의 5.18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7 체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성취입니다. 그 과정을,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기간을 거쳐서 중진국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그 길을 걸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87 체제가 남긴 숙제들입니다. 우리가 뒤이어서 받아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될 순서가 되는 거죠. 특히 87 체제는 심각한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을 만들었고, 적대적 진영 논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반지성주의가 만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가야 할 숙제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출범한 이래 1948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13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외우듯이 우리는 이윤, 박최, 전노, 김김, 노이, 박문, 윤, 이렇게 13분의 대통령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출발해 오는 과정, 이 대한민국의 성취는 아래 그래프에도 보시듯이 아주 위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18이 터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면요, 거기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접근해서 다루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는 집권자였던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대응 태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아래에 있던 신군부들의 주장이나 태도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신군부 나름대로 5.18과 이에 대한 그 규정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이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행적이나 발언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야당입니다. 여당이 있었다면 야당도 당연히 있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야당의 태도, 입장, 인식 차이는 여당과 당연히 달랐죠. 또한 제야 운동권,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대응해 갑니다. 먼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보안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건, 특히 광주 5.18을 중심으로 한 진압작전에 군사적인 지휘권이 없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휘 책임을 정치적인 이유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그 당선자 시절에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스스로 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또한 신군부의 태도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군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김대중의 내란 음모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또한 불량배와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직접 연행, 구금, 구속, 심지어 군사 재판까지 열어서 처벌을 하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2년 뒤에 전부 다 이제 석방되죠. 자,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끊임없이 불량배와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다. 절대 민주화는 인정 못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했죠. 그러면서 오늘날 태극기 부대에서 북한 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하게 하고 또 이른바 구국동지회라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 5.18 유공자는 특혜를 받는다. 연금을 받는다. 대단한 가산점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금 갈등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주장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구분해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당입니다. 특히 이제 그 김대중 씨가 광주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란 음모에 이제 주동이 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2년 뒤에 이분도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일단 나가죠, 그죠? 자, 이때 신군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찬탈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신군부를 지목하고 몰아쳐 갑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한 측면을 가지고 신군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 신군부는 쿠데타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야운동권은 어땠나? 이때 이 제야운동권은 누구냐면 5.18에 주동자로 몰렸던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5.18 직후에 2,577명이 연행 구금되거든요. 그러니 5.18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상무대 영창에 다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야운동은 누구냐? 잡혀가지 않은 제야 세력들. 이들이 이제 그 5.18의 결과를 보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67명 플러스 알파의 사망자, 그리고 1628명의 부상자. 이들만 봐도 상당한 피해가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증오심, 그로 인한 복수심, 감정을 세련되게 추스려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급기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갖고 오고 심지어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까지 가져오면서 5.18 당시에 진압에 가담했던 신군부를 몰아치기 시작을 하죠. 그 논리의 선상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방조, 그리고 미국이 신군부의 진압작전을 허가했다 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반미 운동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친북 좌경으로 급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80년대에는 전 세계가 아직 냉전 중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한국 사회를 급좌경화시켜서 자칫하면 공산권 국가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양 집단,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그리고 야당과 제야운동권, 이 두 집단의 치열한 갈등, 이 갈등이 불행하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윤 박최해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5.18이 발생합니다. 이 5.18이 발생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부터 구속자가 석방되어 보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석방된 사람들은 그 많은 원한 분풀이를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학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MT라고 해서 민주투쟁파. 이 민주투쟁파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5.18 때 참여했던 사람들. 민주투쟁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의 후배인데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정치투쟁의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메인 커런트라고 해서 MC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주투쟁의 MT, 메인 커런트의 MC. 이 두 집단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이 논쟁에서 이제 합의를 보면서 서로 나중에는 이제 뭐 시민민주혁명파, 민족민주혁명파, 그리고 민중민주혁명파 뭐 이런 식으로 막 분파해 갑니다. 가고는 이게 산민투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학계까지 이제 뒤흔들고 학계가 참여하죠. 그래갖고 젊은 학자들이 한국은 사회혁명 운동을 필요로 한다. 한국 사회혁명 운동에 선언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회 구성체 논쟁, 일명 사구체 논쟁으로 막 진행돼 갑니다. 이 당시 80년대의 인문사회학 계열의 저널들을 보면 거의 뭐 사회주의의 글들로 도배가 돼 있고 캠퍼스에서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면 어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죠.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의 경제학 교실이나 사회학 교실에 가보면 전부 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또 레닌의 사상을 설파를 하고 경제학 논리를 설명을 하지 막스 베버는 어디 각주 정도에 이제 붙어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괴리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에서 5.18이 벌어지고 난 뒤에 반미 문화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지금 PT에 보이시는 것처럼 80년 12월 9일에 광주에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제일 먼저 터집니다. 그리고는 82년 되면은 3월 18일 날 부산에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지죠. 비싼 그 논조에서 미국에 대한 저항의 표시, 반미 운동의 뭐 상징점을 만들자 하는 뭐 그런 흐름에서 82년 4월 22일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성조기 소각 사건이 터지고 또 83년 9월 22일에는 대구에서 미 문화원 폭파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해서 뭐 죽고 그러죠. 85년 5월 23일에는 서울에서는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어가지고 4일 동안 그 미 문화원을 점거하죠. 86년에는 서울대 김세진, 이세호 두 학생이 연쇄적으로 이제 분신 자살을 하고 86년 12월 15일 되면 부산에서 이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또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저항 의식 그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적인 또는 이제 우파 성향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상당한 위협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북한의 남침 전쟁을 겪죠. 그 전쟁에서 9.4일생으로 우리가 막고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우방이었던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 내에서 자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1980년 초에 아직도 냉전이 뭐 서슬프르게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대놓고 반미 운동이 진행되고 하는 걸 보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1987년이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4.13 호원 조치를 선언하죠. 여기에 이제 뭐 격렬한 저항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이한열 군 또 이제 박종철 군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고, 그 사망 사건을 기화로 해서 60항쟁이 벌어집니다. 그 60항쟁은 사실상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뭐 진보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었고 중간층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60항쟁에 가세합니다. 왜냐? 60항쟁의 모토는 다른 게 아니고 군부 퇴진, 그러면서 국민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독재타도 군부 퇴진, 이 이야기만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60% 이상이 참여하게 돼버리죠. 그럴 때 군권을 가졌던 전두환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군을 동원하지 않았고 진압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6.29 선언으로 물러가는 거죠. 1987년 6.29 선언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87체제 헌법 개헌이 시작된 겁니다. 이 60항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87체제로 군정을 종식하고 민정으로 이완돼서, 그 이후에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때 3당 합당과 보수 대연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과정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독립했던 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이제 근대화의 숙제를 떠안습니다. 그럴 때 그 근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은 군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를 통해서 국가들이 어느 정도 근대화 됐는데, 근대화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당연히 국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죠. 우리도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요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에 대한 갈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군부가 순차적으로 이걸 넘겨줄 수 있고 문민에게 넘겨주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느냐. 아무도 이걸 제대로 해낸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5.18만 보면 상당한 피를 흘렸다고 하지만 실패했던 국가들을 나중에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운이 좋았던 나라입니다. 저 5.18의 희생을 통해서 60항쟁 때 무혈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87체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직선제로 뽑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했으면 그때까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비판에 앞장서 왔던 김영삼, 김대중 이 두 거물들이 힘을 합쳤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노태우 씨야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동창이고 절친한 친구고, 물론 5.18 당시에는 진압에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군부를 대표하는 일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앞장서서 87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때의 공약들이 뭐냐? 50 비리 청문회 하겠다. 또 광주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5.18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청문회를 통해서 사사시 물어보고 들어보겠다. 국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뭘 했냐? 대통령이 되면 5.18에 대한 규정을 새로 하겠다. 그때까지는
폭도들에 의한 난동이었단 말이죠. 또는 김대중에 의한 내란 모의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시절에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88년 2월 24일 날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5.18은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조차도 5.18의 근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데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을 오해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신군부 그 밑에 있던 참모들, 나중에 이제 고관대작이 되죠. 국회의원도 되고 또 장관도 되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과연 책임 있게 그 당시에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서 윗사람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을까? 요새는 제가 좀 회의를 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해하는 군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제6공화국은 상당히 느슨하게 아주 연착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90년 1월 달에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총선에서 헌정성 사상 최초로 여소 야대가 되고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이제 3당 합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 보수대연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되씹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보수대연합은 무엇이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그리고 김영삼 그 의원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의원의 그 자민련 이 세 정당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면 이데올로기가 서로 달랐는데 지향한 가치관이 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합칠 거냐 그 뭉뚱그려 만든 것이 보수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는 보수 대 진보라는 양자 구도로 확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보수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이제 다시 살펴보면 좀 애매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1995년 12월에 들어가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정을 하죠. 95년 7월 달에 장윤석 검사에 의한 철저한 조사 끝에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계동 의원에 의한 비자금 폭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당장 권력을 쥐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권력마저 이제 위태로워지고 그 와중에 야당들은 또 제야 세력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다. 권력을 위해서 저 적들과 손을 잡고 결국 대통령을 해먹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치 레지티머시가 약한 정통성이 약한 군주가 무리수를 두듯이 그게 이제 무리수를 둔 5.18 특별법이었습니다. 그 특별법에서 지금도 이제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냐면은 그 권정달 훗날 이제 의원도 됐죠. 권정달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정적으로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은 다시 영호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하여튼 곡절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를 좀 더 큰 맥락에서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진행이 되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는 거죠. 이 5.18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0년 9월 1일 날 11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81년 2월 25일에 12대 대통령이 취임하죠. 다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88년 2월 24일까지 지속됩니다. 이 제5공화국 시절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야 운동권 그리고 제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선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81년 3월 25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요.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유신 상황에서의 체육관 선거였기 때문에 그 유정회를 만들고 했던 그 과정 다 때려치우고 새로 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은 뽑게 한다 하면서 제5공화국 자체가 상당 부분을 이제 민주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81년 3월 25일 총선이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 삼김씨,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 세 분은 전부 다 정치 못하게 족쇄로 딱 채워놓고 국민투표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의원은 가택연금 상태였고, 김대중 씨는 내란 수괴로 구속돼 있었고, 또 김종필 씨는 부정축지다로 몰려가지고 그 서빙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미국으로 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 정치 거물들이 다 제껴진 상태에서 진행된 거고, 그때 이제 그 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분포가 됐나 하는 건 이 아래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듯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포가 고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뭐냐면 한 지역구에, 지금보다 지역구가 훨씬 커요. 근데 한 지역구에 1등, 2등 두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나 전라남도 지역, 전라도 호남 지역 전체가 사실은 민정당이 당선자가 제일 많아요. 1등을 일단 뽑자. 1등을 여당 의원으로 뽑고 2등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사람을 뽑아주자. 이런 전략적인 고려가 적용되는 선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혹자들은 야, 5.18을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호남 사람들은 전부 다 민정당 의원 다 뽑았는데 라고 해석을 하면 착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 이때는 선거 제도 자체가 중선거구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85년 2월 12일 2.12 총선이 있습니다. 12대 총선입니다. 이때는 이제 참김이 역시 정치 활동을 금지한 반면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81년 3월 25일은 5.18 직후 거의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18과 관계된 구속자들이 대거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고, 85년 2.12는요, 이미 석방돼서 밖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요.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조직을 만들고, 또, 활로를 찾고 할 때입니다. 이들의 동력을 발판 삼아서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이 멀리서나마 여러 가지로 이제 협조를 하죠. 83년 5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하고 계속 가택연금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매스컴의 조명을 받아요. 그 매스컴의 조명을 받으면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세계 언론이 전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니까 현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김대중 씨는 있는 대신에 국내에서는 김상현 대표가 대리로 김대중 씨의 뜻을 표현하면서 김영삼 씨와 손을 잡고 84년 5월 18일 5.18 기념일 날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조직을 발족시키는 겁니다. 민추협을 발족시키고 나서 민추협에 가담하는, 참여하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거리 곳곳에서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막 주장하잖아요. 5.18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이분들이 거의 10개월 이상 거리를 활보하다 85년 2.12 총선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선거로 치면 선거 사전 운동을 해버리는 거죠. 사전 운동을 거의 한 10개월 이상 하고 책도 써내고 그러다가 출마를 딱 하니까 이 민정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줘야 되는데 공천 줄 사람들은 대개 다 관료 출신이건 군 출신이니까 일반인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더군다나 85년 2월 9일쯤 되면 선거 3일을 놔두고 미국에 있던 김대중 씨가 국내에 들어와 버립니다. 왜 들어오냐? 국내 들어오면 가택연금되고 정치활동 못한다. 이미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가 난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와요. 엄청난 선거운동이죠, 사실은. 잘 모르는 국민들이 김대중 씨가 왔구나. 그래서
2월 12일 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까지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 민주한국당이 81석에서 35석으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갑자기 만들어진 신생야당, 신한민주당이 67석으로 제1야당이 돼버린 거예요.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중선거구제에서도 이런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민정당은 148석으로 과반을 겨우 확보했지만 신한민주당의 67석이 한 달 못 가서 민한당에서 대거 이탈해가지고 신한민주당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107석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야당이 등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는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서 뭐 선거 지형 판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48대 뭐 한 150, 13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87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모아져서 60항쟁이 가능해졌던 거고, 이 60항쟁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우습게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87 체제가 출범하고 난 뒤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87년 12월 16일 날 제13대 대통령은 노태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또는 뭐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주장들이 많은데, 87년 이 13대 대선 끝나고 나서는 김영삼 대통령 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양쪽 모두가 컴퓨터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정의사제구현단이 대통령 선거 컴퓨터 부정이다 라는 캠페인을 벌립니다. 이듬해 그 KBS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고 뭐 상당히 많은 국가 차원의, 국회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국회 회의록의 결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부정선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해가지고 결과를 국회 속기록에 이렇게 빼놓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8년 4월 26일 날 되면은 다시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8년 2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요. 개정하면서 이때 해프닝이 있습니다. 민정당은 야, 이제 양김이 다 분리돼 가지고 이 양김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표를 더 많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소선거구제, 중선거, 그러니까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합쳐가지고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는 지역구에 3명을 뽑기로 하고 지방은 지역구마다 1명씩 뽑는, 그래서 대소선거구제로 바꾸자 하고 민정당에서 제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후보였죠. 김영삼 의원은 그거 뭐 하면서 이제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의원은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소선거구제로 가자. 작은 지역구에서 1명씩 뽑아야 된다. 그 1명씩 뽑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 하면서 김대중 후보는 소선거구제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씨만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김영삼 씨도 나중에 김대중 씨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지지하죠. 해서 결론이 민정당도 그래 좋다, 소선거구제 하자. 소선거구제를 하면 시골 같은 지역도 전부 다 시골은 다 여당 편이니까 우리한테 엄청 표가 많이 올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그 지역구는 이제 더 좁아졌고, 그래서 지역구가 많아졌죠. 많아지니까 민정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역에 안면이 없는 사람조차도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고 막 남발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5.18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이제 피를 흘렸던 사람들 또는 이제 투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전체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PK 지역은 사실은 군부와 이렇게 겹쳐져 있고 또 YS의 민주산악회와 겹쳐져 있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한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당으로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당연히 민정당이겠죠. 민정당은 81년, 85년, 88년 7년 동안
151석에서 148석으로, 148석에서 125석으로 줄어들어가요. 대신에 김대중의 평민당은요, 25석, 30석 이것도 하다가 갑자기 평민당이 70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YS의 통일민주당이 59석으로 짜그라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죠. 이 구도, 5.18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도거든요. 이 구도, 이것이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 뭉쳐진 노란 색깔의 정치 그룹,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그룹이 커졌을 때는 뭐 수도권 전역을 석권하고 때로는 이제 강원도 일부를 석권하고, 그죠? 또 작아지면 아무리 작아져도 저 광주와 호남을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동서 분할 구도, 갈등 구도, 양분화되는 구도, 이 구도가 저때 만들어졌다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90년 1월 22일 되면은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민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려고 애를 썼고, 그 덕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87체제 지역 갈등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13대 총선에서의 호남 지역이 14대, 15대, 16대에서 그 밑으로 쭉 갔고 21대까지 늘 대한민국을 세로로 쪼개가지고 한쪽이 크고 작고 하는 그 갈등의 구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갈등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오늘까지 온, 특히 그 80년대, 81년, 85년, 88년에 총선을 치러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했던 그 구도,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사라고 기억을 하는데, 해방 이후에 동아일보 기사에서 민주화라는 단어가 언급된 빈도수, 이 그래프에서 보면 파랗고 굵은 선이 민주화의 언어가 등장한 빈도수인데, 언제가 가장 많으냐? 80년도에 들어와서 1986년, 7년 6월 민주항쟁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민주화라는 단어, 민주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야 운동권과 야당 정치인들에 의한 민주화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집권자였던 전두환 대통령과 그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무조건 억압만 했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제5공화국을 끌고 가는 7년 동안 사실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유화를 많이 시켰어요. 개인에게.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그 자유화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서두에 있는 그 한마디, 서두에 있는 몇 마디만 가지고 잘라서 이게 프레임 장난을 치는 건데, 그걸 잘라서 폭동이고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여기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5.18 폭동론은 전두환 씨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프레임을 넓혀서 과연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당시의 5.18을 회고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그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그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람으로 그래 몰고 갔더라. 재판 이번 할 때도 재판할 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거기 밝혀졌습니다. 그는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는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지금도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정보원장이 사단장 보고 넣어가서 뭘 작전하 절대 하는 것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내가 그 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광주 사태도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일으키나 말이야. 그 대도 안 하는 정보 있으면 정보를
참모총장한테 조언해준 참모총장이 그 사령관한테 명령을 이런 정보가 있다. 그 원래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정보 참모지. 참모 역할하는 거지. 그 양반들은 전부 다가 내가 다 행구를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나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건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광주에 가서 내가 분신 자살을 하라. 그거만 해결된다. 그 내가 가서 분신 자살할 수가 있어. 근데 분신 자살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 응어리,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 네, 잘 보셨죠? 프레임을 잘라서 보면 정말 곡해하게 되는,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발언하실 때 보면 본인이 분신할 수도 있는데 분신한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참 당당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솔직하기도 하고, 제5공화국이 지속됐던 7년 동안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자유화된 겁니다. 세계화되고. 자유화됐다는 건 뭐냐?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문입니다. 1982년 1월 5일자입니다. 4천만의 밤이 살아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일제 때 마찬가지죠. 그러면 해방 이후, 건국 이후에 1982년까지 내리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통행금지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은 처음에 밤 12시가 넘어서 밤거리에 걸어 나와 보는 거죠.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활개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5공화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계 여행 자유화를 시켰죠. 그 연대별 해외 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수 도표 같은 거 보면 2018년 되면요, 2,869만 명이 해외로 나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통행금지는 시간의 자유를 확보해 줬고, 해외여행 자유는요, 공간의 자유를 줬죠. 그러면서 이때의 경제 성장을 한번 볼까요? 해외여행객 추이인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주요 경제 지표에 보면 실업률은요, 처음 시작할 때 5.2%에서 마지막 하면은 2.5%로 떨어지죠. 물가 상승률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 내리 처박혀가는, 물가를 꽉 잡아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GDP 성장률을 보면 거의 연평균 13.4%까지 찍었을 때, 또 이제 올림픽 하던 그 해는 12%까지 GDP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때 1인당 GDP가요, 80년 초에 1,700불에서 88년 되면 4,700불, 5,000불로 이제 넘어서 버리죠. 중진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대단한 도약이었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주요 경제 지표가 경상수지 흑자로 이제 돌아서 가지고 127억 5,770만 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86 아시안 게임을 맞지 않습니까? 이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여름에,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런닝 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사라져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몸가짐을 단속하기 시작을 하고, 이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굴렁쇠 소년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비로소 이제 선진국의 문화 수준으로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건 우리가 80년대의 그 경랑 속을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경제적인 성장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좌충우돌해 가면서 진행됐을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88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에 세계를 넓혀갖고 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그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좌충우돌을 한 그 과정 속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림픽 끝나고 난 그 이듬해에 보면 천안문 사태가 납니다. 89년 4월 5일에서 6월 4일까지. 이때 등소평은 뭐라고 얘기했냐?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피는 반드시 봐라.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죠? 결국은 5.18처럼 또 60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 피는 봐라 해버린 거예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탱크로 밀고 깔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시신과 수많은 자전거니 뭐니 전부 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불도저로 다 이렇게 떠가지고 없어. 한 10,000명 정도가 저렇게 해서 사상당하거든요. 저기에 비하면 5.18은 진짜 양반이죠. 예?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천안문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중국은 정치는 민주화 됐나요? 민주화 못했습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 갔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얼추 중공이죠. 정치는 공산당이 하고 경제만 시장 경제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문화가 성장할 수가 없죠. 잘 되면 전민 자본주의, 못 되면 적어도 쪽박 차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수많은 뭐 정치적인 투쟁이 또 벌어지겠죠. 중국도 실패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천안문 광장 대학살, 그 당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100만인의 중국인이 참여한 민주화운동, 피로 얻어낸 새로운 중국. 그러나 새로운 중국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89년 6월 초까지인데요. 이 6월 말에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임수경 양의 방북입니다. 89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계 평양 청년 학생 축전에 몰래 참여하죠. 유럽을 거쳐갖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임수경 양이 김일성과 만나고 포옹하고 이제 이걸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참 저럴 수 있겠구나, 감격적이구나 하는 거고, 또 달리 이념적 차원에서 냉전 시대의 그 구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럴 수가 없구나, 상당히 쇼킹한 거죠. 그죠? 중간에서 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면 이 사건들이 참 대단한 해프닝이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수경 양은 나름대로 저 당시에 그 대학생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론적으로만 봤으니까 우리 민족이다 하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던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수경 방북 사건 이후에 귀순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쇼크받았다. 북한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저래도 안 죽이냐. 그 가족들은 무사하냐. 비로소 이제 임수경 양으로 인해서 거꾸로 북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맹종하던 충성도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쇼크를 받은 거죠. 그죠? 89년 이해 11월 달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좌익들이 멀찌감치 있는 동독이나 또는 이제 루마니아나 안 가봤으니까요. 평등한 나라라고 그러고, 또는 소련이나 또는 하다못해 이제 그 좌파들이 숭상하는 리영희 선생의 8억인과의 대화에 보면 모택동의 그 문화 대혁명을 굉장히 칭송하는데,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한 중국의 진일보된 국가, 환상에 쌓여 있다가 동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부터 그런 환상도 차근차근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때 우리 저 대학가에서는 주체사상파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아리를 틀죠. 그러면 이 모든 그 정치 세력은 나중에 결국 뭐가 됐나? 기득권만 됐어요. 대한민국을 들여엎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기득권만 됐습니다. 그들이 586이고 그들이 오늘의 정치의 이제 끝물까지 온 거예요. 이 586의 장기가 뭡니까? 조직력, 대중동원력. 그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촛불 집회, 탄핵, 그리고 정권 잡은 거. 대신에 거기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나? 천만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념에 현실을 거꾸로 틀어막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탈원전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를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왜? 너무 성장해 버렸거든요. 이제는 저런 사회주의 선동으로 국가가 넘어가는 시기가 지났다 이거죠. 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우리 사회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91년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소련이 붕괴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소련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몰도바까지 15개 국가가 쫙 모여서 소련 연방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안 뺏기려고 싸우고 하는 한때는 같은 나라였어요. 1917년 10월 달에 블라디미르 레닌이 혁명에 성공을 하죠. 근데 분명히 공산당의 혁명은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러시아는 농노가 태반이었어요. 부르주아지가 할 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노가 가장 많았던, 농민이 가장 많았던 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택동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막스 레닌의 이론 자체가 사실은 가짜죠. 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저 러시아가 전국에는 91년 12월이 되면 레닌의 동상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스탈린의 동상도 이렇게 망가져 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성장했나. 1인당 GDP가 사상 최초로 G7 국가에 진입하는 상황이 됐고, 그죠? 또 글로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지금. 이건 무시 못하는 거죠. 또 세계 7번째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3만 불 이상, 인구 5천 이상. 이건 대단한 성취죠. 이 대단한 성취의 과정은 누가 했을까? 이윤, 박최, 전노, 김김, 노이, 박문,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은 성장한 겁니다. 5.18, 그 5.18 80년 당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성장해야 되는,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해야 되는 그 기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의 유신체제, 군사정권의 체제, 거기에서의 모든 장점들은 이미 다 나왔고 이제 단점이 더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하는 시기에 5.18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7년 뒤엔 다시 6.29 선언으로 이행되죠. 그리고 87 체제가 왔고 노태우 대통령이 오고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 부디 신군부 쪽이나 우파 보수 세력들은 이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해를 했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간에 있는 계층들이 지금 제 생각엔 분탕질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0년 1월 되면은 보수 대연합을 가죠. 근데 이 정체불명의 보수로 인해서 이후에 대한민국의 훈구파, 이른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산업화 시켜 나간 그 주역들이 있었던 우파가 보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당은 더 이상 자신들이 제대로 키워내는 정치인들을 선두에 내세우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지는 이때 이제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뭐 가면서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까지. 그러나 이 정당들의 정강 정책 맨 앞에 있는 전문을 보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그걸 보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 그게 87 체제가 만들어낸 보수 정당의 현주소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서두에서 설명했다시피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고 이로써 이제 질곡의 역사가 되죠.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등장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비로소 1980년부터 2022년 5.18까지 42년간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은 5.18의 민주화 묘소를 참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해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42주기에 광주 망월동 묘지에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을 죄다 몰고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7 체제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계열이나 또는 민자당 계열의 보수나 진보 계열의 정당에서 만들어진 정당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워왔던 그 질곡의 틈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18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처입니다. 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구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계속 편을 가르고 싸워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 정말 우연히도 의도하지 않게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구군이라고 하는데 구군에 의해서 등장한 사람. 저분에 의해서 지금 5.18 민주묘지에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22년에 대한민국 정치의 변곡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필로그입니다. 5.18은 과연 무엇이었나? 민주화의 초석일 수 있고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커다란 이정표고 또한 우리 현대사의 자산입니다. 이 5.18은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진보 세력은 평등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방향을 수정하시고 김씨조선의 세습체제와는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를 위한 평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성장일변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진보 진영인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는 어느 한쪽으로 갈 수가 없죠. 진보와 보수가 좌와 우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때로는 임무 교대를 해가면서 가줘야 진행하고 전진합니다. 이때 진보 세력은 자유를 위한 평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북한이 잘못할 때는 과감하게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보로 거듭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보수 세력도 귀담아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를 참 중요시 했는데요. 안보만 중요하게 하시지 마시고 안보를 중시하시면서도 메카시즘적인 레드 컴플렉스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상하면 다 뭐 북한군, 빨갱이 뭐 이걸로 다 이제 도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그게 거꾸로 안보를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성장을 중시하시면서도 부디 천민자본주의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함께 잘 살아가는 공화주의적인 자유민주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좀 정리해서 길을 찾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우리에게 남겨진 이런 숙제는요. 사실은 지구촌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행복한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지구촌 모든 나라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와 씨름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전 비포 코로나 시대에는 몰랐던 나름대로 치장하고 멋있게 보이고 했던 그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미천이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뭐 유럽은 어떻게 살고 유럽의 복지제도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지금 그러니까 다 도끼 객긴이죠.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치안이 가장 안전화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성장해 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의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바톤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겁니다. 이 긍정의 역사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5.18의 아주 값진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타적 행위의 극대치를 보여준 것, 그 치열한 정신, 이것을 우리는 길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현대사로서의 5.18, 그 현대사 리터러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5.18 전사, 5.18 통사, 그리고 오늘 5.18 후사 해가지고 이 과정 전체를 끝냈습니다. 시대로 따지면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은 5.18을 전후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단일하게 하나로서 이렇게 이어져 온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좀 여러분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부디 이 5.18은
일종의 정치적 재난입니다. 우리의 헌법에 있는 그 재난법에는 정치적 재난의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다 있습니다. 정치적 재난이란 전쟁, 또 테러, 폭동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재난에 속하는데요. 정치적 재난을 당하면 모든 국민들은 그 재난 이후에 상처난 부분들을 수습해서 치유하고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 계기로 삼아야 지혜로운 국민으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이용훈 교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